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억 거의 다 모아가는 분들, 그리고 1억 만들기를 딱 시작해서 이제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 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1억 만들기가 이제 저기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제 뭐 거의 됐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겠죠. 왜? 오늘은 우리가 1억 만들기를 달성하기 전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필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학습지를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휘리릭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학습지를 가지고 영상뿐만 아니라 좀 텍스트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필쌤이 여러분들에게 재테크의 A, B, C, D부터 차근차근 돈 모으기서부터 주식과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가벼운 학습지 필쌤인데요. 작은 교재 학습지를 보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의 온라인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말이죠, 밑에 고정 댓글로 달아놨거든요.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차근차근 학습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죠. 우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췄습니다. 이 낮춤으로써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연 3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와, 굉장하죠? 3조 원이나 0.25%밖에 줄이지 않았는데도 3조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얼마 만에 금리 인하인가 한번 따져보니까 말이죠,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은 3년 2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어찌됐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조이는 쪽으로, 돈이 좀 시중에 안 돌아다니도록 하는 쪽으로 3년 2개월을 왔다는 거예요. 벌써 3년 2개월이 됐나요?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이제 아주 오랜만에 단행했는데,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거는 제가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4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건 뭐죠? 돈을 시장에 풀어서 경기를 조금 살리겠다라는 거죠.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한 지는 지금 4년 5개월 만이다. 그러니 정말 오래됐습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돈을 좀 풀어서, 물론 뭐 0.25% 정도 낮췄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풀린 건 아닌데, 일단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지가 4년 5개월이나 됐다라는 이야기죠. 따져보니까 좀 전에 그 연합뉴스 10월 11일자 보도 내용, 기준금리 0.25% 정도 인하하니까 가계대출이 3조 원 정도 줄어든다. 그러면 3조 원 나누기 0.0025를 해보니까 1200조 원이야. 그러니까 가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출 이자 규모가 1000조가 넘는다. 이게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너무 얼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폭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일단은 금리를 낮춰주는 선택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국민일보 2024년 10월 10일 보도 내용을 보면요, 소득도 악, 신용도도 악,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다중채무자가 자영업자 중에 무려 40만 명이다라는 보도입니다. 다중채무자가 뭐냐? 내수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신용도가 낮은 취약 자영업자들 있죠. 이 4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올해 봄 정도 되겠네요. 봄에서 여름. 개인 사업자와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242만 6천 명 정도 달하는데, 이 중에 다중채무자가 173만 2천 명에 달하고요. 굉장히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무려 4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이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뭐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다, 돈이 너무 풀려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0.25%의 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쉬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내가 강해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정말 힘들수록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난 정말 1억 정도 지금 모았고, 어느 정도 지금 뭐 나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진짜 방심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경제학에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경제의 소비 증대 효과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 따라서 한기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말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늘어나는 소비를 다 못한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을 다 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3천만 원 받은 사람한테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고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복지 정책, 재정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 생활비를 국민들에게 뭐 2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20만 원, 30만 원 주면 그 사람들 그거 다 쓰죠. 그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3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20만 원, 30만 원 상품권 주면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뭐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바빠. 그리고 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경제가 진짜 살아나려면 서민들이 돈이 두둑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총 수요가 늘어난다. 뭐 예를 들면 부자들 돈 더 늘어난다고 부자들이 돈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가격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산 가격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막 주가가 올라가고 막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가격 인플레이션 뭐야? 재화나 서비스가 비싸지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게 비싸죠, 요즘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시금치가 비싸가지고 시금치 안 넣고 잡채를 해 먹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너무 시장 가보면 모든 게 비싸. 가격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임금 인플레이션은 좋은 거 아닌가? 월급 올라가는데? 그런데 임금 인플레이션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이제 효과가 좀 없는 이유가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사실 효과가 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 말고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고소득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고소득자 인플레이션이 뭐냐? 우리가 월급을 한 200, 300 타면은 막 돈을 아껴 쓰죠. 막 10,000원 한 장 쓰면서 내가 월급이 적으니까 아껴 써야 되냐. 뭐 솔직히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월급이 적으면. 없어요? 없으면 진짜 큰일인데. 월급 200, 300 타는데 막 돈을 턱턱 쓴다. 그건 아니지. 안 되죠. 그런데 고소득자가 돼 갑자기 200, 300 벌던 사람이 갑자기 300, 400을 벌어. 그럼 어때? 조금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예전보다는 돈을 생각을 좀 덜 하고 쓰는 거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쓸 때 막 굉장히 발발발 떨었는데 소득이 한 300, 400 되니까 그냥 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스스로 돈 가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죠. 그러니까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 월급 올라가면 다 쓰는데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 월급 올라가면은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뭐 안 쓰진 않겠지만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만 원 소득 늘어나면 빛의 속도로 쓰는데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10% 늘어나면 그거는 빛의 속도로까지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가 문제냐? 필쌤이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2015년, 16년 이전과 2016년 이후가 많이 달라요. 2015년, 16년이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이전에는 그래도 저성장이라 그래도 5, 6%는 성장을 했습니다. 5, 6%. 근데 2015년, 16년부터 갑자기 2%에 갇힌 거예요. 물론 2021년도에 4% 넘은 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초저성장 사회로 들어간 게 2015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계 소비 성향이 안 떨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더 벌면 조금 덜 써야 돼요. 옛날보다는 돈을 더 벌면 그 새로 늘어난 소득을 옛날보다는 빠르게 소비를 못해야 정상인데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한계 소비 성향이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아무래도 많이 쓰지만 그래도 돈이 남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이 더 없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없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야 되잖아. 안 남아. 이게 2015, 16년부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계 소비 성향이 MPC라는 거거든요. 한계 소비.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벌어요. 내가 갑자기 내 소득의 10%가 늘어났어. 그러면 10% 늘어나면 그 10% 중에 얼마를 소비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300만 원을 버는 분, 300만 원 미만을 버는 분, 소득이 10%가 늘어나면 80% 씁니다. 당연하죠. 300에서 500 버는 사람 70% 씁니다. 300에서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 소득이 늘어나면 그 70% 써요. 늘어난 소득에. 500에서 600은 50%만 써요. 600에서 800은 40%만 써요. 이거 당연하죠. 8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10% 늘어나는 거에 한 3분의 1밖에 못 써.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한 5분의 1밖에 못 써요. 왜냐면 원래도 돈을 많이 쓰는데 소득이 10% 늘어나면 그 늘어난 소득의 20%밖에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2016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가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물가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하이엔드 소비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야? 300만 원 미만? 요즘 소득 10% 늘어나잖아. 100% 다 씁니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만 원 빚의 속도로 다 씁니다. 그 다음에 300에서 500만 원 버는 사람? 그 사람도 10% 소득 늘어나잖아요. 그 100% 다 씁니다. 그 다음에 한 500, 600 벌어야 이제 그때 10% 늘어난 소득의 한 80% 정도 소비하는 거예요. 그 600, 800은 60%. 그러니까 뭐야? 800만 원 정도 벌어야 그래도 60%. 1000만 원 이상 벌어야 그제서야 이제 한 절반 정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하고 어떻게 뭐가 달라졌냐? 이게 저축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려면 내가 늘어난 소득의 절반 이상이 저축이 돼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거예요. 600, 700, 800 정도 벌어야 이제 그래야 비로소 약간 저축이 늘어나는 거야. 와, 600, 700 버는 분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옛날에는 5, 600 정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축이 늘었어. 왜냐면 5, 600 이상만 벌면 그래도 저축을 조금 늘릴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아져도 전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거의 한 700, 800 벌어야 그나마 저축을 조금 늘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마케팅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하이엔드 럭셔리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득의 격차에 비해서 소비의 격차가 적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직장인들의 월 소비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게 쓰는 사람, 평균 직장인들이 한 달에 250만 원 쓴다.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수학 시간에 많이 봤죠? 확률과 분포. 이게 예를 들면 돈 쓰는 사람들을 일렬로 쭉 이렇게 적게 쓰는 사람부터 많이 쓰는 사람을 나열해보면 중간이 가장 많아. 평균치가 250이야. 적게 쓰는 사람 70만 원부터 많이 쓰는 사람 500만 원 쓴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인들의 제일 적게 쓰는 사람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의 이 폭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소득자는 근검 절약을 하면 자본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500, 600만 이상 벌면 그 사람 이상하게 과소비만 안 하면 그래도 돈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과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 격차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죠, 격차가. 근데 지금은 150에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쓰는 직장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소득도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형성이 더디다. 제가 아까 얘기한 한계 소비 성향이 안 떨어진다. 소득이 높아져도 그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플렉스 뉴 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플렉스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이 생겼죠. 소비에. 외식. 뭐 예를 들면 외식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제 외식이 일상화됐고 해외여행이 일상화됐고 명품 소비가 일상화됐고 파인다이닝 오마카세가 일상화됐고 호캉스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달리 기본적으로 이 상향 평준화됐어. 상향 평준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우리가 그 종 모양의 정규 분포 모양이 아니라 그냥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소비 수준이 그렇게 됐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저축도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70, 80만 원 저축하는 사람과 15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 말이죠.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 10층에서 날리는 거와 3층에서 날리는 거 어떤 게 멀리 가겠습니까? 처음에 153만 원 정도를 저축하던 사람은 나중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저축률이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행을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여드리면 70만 원, 80만 원 저축을 하면 얼마 못 가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지금 소득이 적어가지고 지금 저축을 많이 못 하는데 내가 조만간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갈 거거든? 소득이 많이 높아지면 그때는 내가 진짜 세게 하겠다, 저축을.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실제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득이 높아져도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돈 벌면 다 쓰는 이유가 있다. 3천만 원 버는 사람도 돈을 다 써. 아니 3천만 원을 그때 어떻게 쓰냐? 나 같으면 한 1,000만 원 쓰고 2천만 원 저축할 것 같은데 3천 또 받아보면 또 쓸 때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러닝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러닝의 초보자가 첫 번째로 넘어야 될 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km라고 그랬죠. 5km. 5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돼. 5km를 달려야 그 다음에 10km나 하프 마라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km 달리기를 쉽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뭐 한 달, 두 달, 6개월을 뛰었는데도 5km 달리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5km 달리기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운동선수에게 물어봤더니, 마라토너에게 물어봤더니 5km 길을 잘하는 방법은 뭐다? 5km가 잘 안 돼요? 그러면 10km를 뛰어라. 이게 머릿속에 5km를 달려야지라고 생각을 마음 먹고 뛰면은 머릿속에 뇌에서 5km를 뛰는 쪽으로 내 마음과 이 모든 우리 몸의 신경이나 근육에다가 사인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5km 달리지 못하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운동선수가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10km를 뛰어봐라. 10km를 뛰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뛰는 순간 내가 우리 몸을 어떻게 세팅하냐? 최소한 10km를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세팅이 된다. 그러면 10km는 못 뛰어도 5km 뛰게 된다.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나 소득이 올라가면 그때 좀 저축 많이 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소득이 작지만 지금부터 5km가 아닌 10km 달리기를 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저축을 하셔야 여러분이 저축률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더라도 그 저축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소득 많아지더라도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 늘어나는데 뭐 소비가 안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1억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라면 야 이제 거의 다 됐다. 나 이제 좀만 가면 1억 모은다. 라고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힘든 사람 없죠. 솔직히 돈이 있는 사람은 또 돈이 있는 사람대로 또 힘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뭔가 내가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 그래서 연어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내가 1억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마음의 방심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아져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소비가 어떻게 그냥 버는 족족 다 쓰게 되는 이런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마케팅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쉬워지는 법은 없죠. 내가 강해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